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구름과 강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계산 문제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약간 어려우니까 잘 듣고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증발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걸 말하죠. 그죠? 다른 말로 이제 기화 그러기도 합니다. 자, 옷을 빨아서 널었을 때 마르는 것은 뭐죠? 옷에 묻어있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 습도가 높을수록 물의 증발이 활발하다.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다 보니까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수증기로 날아가기가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다음 2번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증발이 활발하다. 아니죠. 흐린 날은 뭐죠? 수증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이 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다음 3번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일수록 물의 증발이 활발하다. 아니죠. 바람이 많이 불을수록 물이 더 빨리빨리 증발합니다. 다음 4번 물이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증발입니다. 5번 뚜껑이 있는 수조의 물이 뚜껑이 없는 수조의 물보다 증발이 활발하다. 자, 뚜껑이 없어야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갈 수 있겠죠? 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증발은 주변에 수증기의 양이 적을수록, 수증기가 별로 없을수록 증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자, 이런 날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2번 공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공기가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포화 상태의 양보다 수증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남는 양은 뭐가 되죠? 물방울로 다시 액체로 응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포화 상태,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2번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공기 1kg 안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들어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 1kg이에요. 네, 이것도 맞아요. 다음 3번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적어진다. 틀렸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보면 자, 이쪽을 온도라 그러고 이쪽을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공기가 냉각되어 물방울이 형성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을 포화 수증기량 그러는데 그거보다 많은 수증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액화됩니다. 응결이 돼서 액화가 돼요. 그때의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 네, 이슬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당연하죠.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거기서 액화될 수 있는 온도, 수증기량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슬점이라는 것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 이슬이 처음으로 맺히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보겠지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잖아요. 온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온도에서 요만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에요. 요 특정 온도에서. 자, 근데 실제로 수증기량이 만약에 지금 온도가 여기인데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대요. 현재 수증기량이. 자, 그러면 최초로 이슬이 맺힐 수 있는 온도는 어디가 됩니까? 쭉 수평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요 온도가 뭐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원래는 이만큼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요만큼이래요. 그러면 이슬점 온도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돼요. 이슬점. 자, 근데 현재 온도에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라고 해보세요. 아직 포화 수증기는 안 됐지만 현재 수증기량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높아질수록 이슬점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복습 꼭 하세요.
자, 3번. 그래프 중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으니까 조금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네, 1번처럼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기온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수증기량도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2번처럼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점점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다음 4번. 그래프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A, B, C, D의 공기의 공통점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A, B, C, D는 전부 수증기량이 어때요? 네, 똑같아요. 그죠?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요 온도에서는 여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니까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고, 요 온도에서는 여기를 T1이라고 할까요? T1에서 A점은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요 그래프와 맞닿는 곳이 포화 수증기량. 이거보다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 요만큼은 뭐예요? 네, 요만큼은 다시 액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2. 요 온도에서는 아직 포화 수증기는 안 됐어요. 이만큼 더 들어가야 포화 수증기가 되는데 아직은 포화 수증기는 안 됐죠. 그 다음에 T3 온도에서도 네,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T4에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A, B, C도 쭉 내려오면 요 수증기량에서 이슬점이 어디죠? 네, 여기가 바로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온도를 내리면 이슬이 맺히겠죠. 그죠? 여기를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슬점이 같다. 그렇죠?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요 온도에서 요만큼 있고, 요 온도에서도 요만큼 있고, 요 온도에서 요만큼 있고, 여기서 요만큼 있어. 그러면 똑같이 수증기량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온도는 달라도. 그럼 얘네들이 이슬점은 어디예요? 이게 쭉 내려가면, 그렇죠.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요거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에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요 수증기량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러니까 수증기량만 같으면, 온도가 다르더라도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대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대적인 습도는 그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의 수증기량이에요. 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이 그래프에서 봐봐. T1일 때 볼까요? T1일 때 상대 습도 얼마인가 봐봐요. 지금 수증기량이 얼마죠? 포화 수증기량도 요만큼이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도 요만큼이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과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어때? 그죠? 100%가 되는, 이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100%가 되는 겁니다. T2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만큼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요만큼의 수증기량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C점은 어때요? C점은 이만큼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현재 수증기량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 D점에서는 뭐야? 더 크죠? 그때 요만큼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량이 똑같다면 상대 습도는 어때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틀리죠. 상대 습도는 뭐야? A, B, C, D로 갈수록 어때?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틀렸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포화 수증기량도 다르죠. 그죠? T1일 때는 여기인데 T2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고 T3일 때는 이만큼이고 포화 수증기량 다르잖아요. 그 다음 기온이 같다. 기온 다르잖아. 그죠? 네.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 그죠? 실제 수증기량이 어때요? 네, 똑같아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1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5도일 때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공기 1kg당? 네, 5.4g이죠. 10도일 때는 7.6, 12도일 때는 10.6,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온이 20도일 때, 이 표에 보면 20도가 여기 있죠? 네, 20도이고, 상대 습도가 52%래요. 그럼 아까 우리 상대 습도 구하는 식 가르쳐 줬죠? 네,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량분의 현재의 수증기량. 네, 곱하기 100. 요게 이제 상대 습도죠? 자, 근데 상대 습도가 52%래요. 그럼 52%는, 자, 20도라 그랬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14.7이네. 14.7g. 그죠? 분의 현재 수증기량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현재 수증기량을 구할 수 있어요. 상대 습도 52%일 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X가 얼마 나오죠? X가 네, 정확히 안 떨어지고요. 약 14.7 나오네요.
얼마죠? 계산해보면, 7.6이 나오네요. 7.6. 7.6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20도씨일 때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그러니까 7.6을 이렇게 잘라보면 되는데, 자, 보기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52%라는 것은 뭐죠? 최대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니까, 14.7의 반이 얼마예요? 약 7.3 이 정도 되죠. 7.3 정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52%니까. 50%가 7.35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7.6 이렇게 유추해낼 수도 있어요. 7.6. 자, 그래서 포함된 수증기량은 약 7.6 g이고 이 공기의 이슬점은 어디냐 그랬어요. 이슬점은 7.6이니까 쭉 내려오면 어디에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되나요? 몇 도일 때? 그렇죠. 10도일 때가 7.6이니까 그죠? 여기가 바로 이슬점이 되겠네. 그러니까 몇 도입니까? 10도.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여러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자, 다음 6번. 어느 날 현수는 실험실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실험실의 기온을 측정했더니 30도씨였다. 30도씨였대요. 컵 속에 물을 넣고 온도계를 꽂은 다음 얼음을 넣은 후 막대를 잘 저으면서 컵의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20도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도씨일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도가 뭐야? 이슬점이라는 얘기예요. 20도가. 그죠? 그때부터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30도, 현재 온도가 30도거든요. 실험실 온도가. 그때 포화 수증기량 27.1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수점실 안에 수증기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컵의 온도를 20도씨로 했더니 표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20도씨일 때가 얼마예요? 14.7일 때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럼 현재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수평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죠? 30도씨일 때 여기가 이제 실험실의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20도가 이제 이슬점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6번 풀어볼게요. 이 실험실의 공기 1kg을 10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g의 물이 응결하겠느냐? 그래서 10도씨로 냉각시키면. 그럼 더 내려가봐. 지금 여기 20도고 여기가 10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량은 여기라는 걸 알았어. 그럼 쭉 내려가면 여기가 되는데, 그럼 요만큼이 뭐야? 요만큼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 그죠? 여기가 얼마죠? 14.7이라고 했죠. 14.7. 자, 그런데 10도씨일 때는 얼마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14.7이니까 요만큼 7.6을 빼주면 여기가 바로 응결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14.7에서 7.6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1이고 7.1g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만큼이 응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7번. 이 실험실의 상대 습도는 몇 %냐 그랬으니까 아까 상대 습도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 30도니까 27.1이 되고요. 현재 수증기량은 14.7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일까요, 요거? 요거 계산해주면 약 54.2%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그래프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밤 12시고요. 여기가 새벽 6시, 여기 낮 12시, 여기 저녁 6시, 밤 12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시간이죠?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언제가 기온이 제일 높죠? 그렇죠? 12시, 낮 12시 조금 넘어서 한 2시 때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요 B가 뭐가 될까? 기온이 되겠죠. 기온. 자, 그럼 A는 뭘까요? A. 지금 여기 보면 기온, 습도, 이슬점 그랬거든요. 맑은 날. 맑은 날이니까 습도의 변화가 그러니까 현재 그 수증기량의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온도는 변하지만 수증기량, 그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아까 수증기량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슬점이 어땠죠?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이슬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뭐죠? 네, 이게 이슬점이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맑은 날이잖아요. 하루 종일 맑았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아요. 기온은 변하더라도. 그래서 이슬점은 항상 같은 거죠. 자, 그럼 A가 뭐가 될까? 이게 바로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것도 기온이 높을 때는 어때요? 기온이 높을 때는 상대 습도는 어때요?
낮아지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그죠? 아까 상대속도가 뭐라 그랬어? 네,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불변. 하루 종일. 맑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온이 올라갈 때죠. 얘가 증가하면 상대속도는 어때? 상대속도는 내려가게 되고.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니까, 그죠? 얘가 커지죠. 상대속도는. 네, 서로 뭐야? 상대속도와 네, 포화 수증기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게 높아질 때는 상대속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을 때는 상대속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뭐가 기온이고, 뭐가 상대속도고, 뭐가 이슬점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1번 A는 기온이고, 벌써 틀렸네. A는 상대속도죠. B가 기온이고. 1번이 답이에요. 바로. 2번 C는 하루 중 변화량이 적은 것으로 보아 이슬점이다. 그렇죠.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점도 일정한 거예요. 그다음 포화 수증기량은 오후 2시경에 가장 높다. 그렇죠. 오후 2시가 기온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해야지. 다음 구름이 끼면 일교차는 작아지게 된다. 자,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해를 막으니까 기온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죠. 그죠? 새벽이나 낮이나. 그 다음 비가 오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습도가 높아져요. 그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아까 이슬점이 어떻게 된다 했죠? 이슬점이 높아지게 된다. 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그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9번. 구름이 생성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어요. 구름이 생성될 수 없는 경우.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자, 저기압 중심이라는 게 봐봐. 자, 이렇게 지표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고기압이 있고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해보세요. 고기압, 저기압은 무슨 뜻이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큰 곳을 고기압 그러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기압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이에요. 하강. 그러면 이제 하강에서 공기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옆으로 퍼져야지 이렇게. 네, 옆으로 퍼지죠. 그래서 고기압은요, 공기가 불어나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가 저기압 중심이 되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바람이 이렇게 불죠. 자, 그래서 다시 고기압 중심으로 다시 하강을 하게 되고. 자,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 자, 그러면 수증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서는 어떻게 되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요. 공기가 불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수증기도 따라서 올라가죠. 수증기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네, 고도가 높아질수록 차가워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는데 주변의 기온이 내려가니까 네, 응결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이렇게 구름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알겠죠? 자, 고기압 중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강 기류 때문에 수증기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니까 네, 응결됐던 것이 다시 기화가 돼서 기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 중심에서는 네, 구름이 안 생기고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구름이 생성될 수 없는 경우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그렇죠. 이때는 네, 저기압 중심에서는 구름이 보이죠. 자,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불어 나갈 때, 자, 이때는 뭐야? 구름이 생성될 수 없죠. 하강 기류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바람이 산의 빗면을 타고 올라갈 때, 자, 산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기가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네,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네,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막 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구름이죠. 맞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니까, 자,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여기 만약에 찬 공기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더운 공기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찬 게 무겁잖아. 더운 거보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요. 더운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든다고. 자, 그러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으니까 더운 공기에는 수증기량이 많잖아. 기온이 높으니까. 근데 갑자기 찬 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응결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직형 구름을 만들어요. 소나기성 구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네, 구름이 만들어져요. 자,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그렇죠. 지표면이 어디는 막 엄청 뜨겁고 어디는 굉장히 차가워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뜨겁고, 뭐 여기는 또 차갑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불균등하게 되면 수증기량이 많이 있다가 이 찬 공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찬 공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불균등해도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보기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순서 없이 나열해라. 그런 얘기죠. 자, 구름이 생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기로 일어나야 돼요. 공기가. 그래야지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따라서 올라가죠. 자, 그럼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압이 어떻게 되죠? 주변 기압이. 자, 여기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어때요? 커져요. 그죠? 왜냐하면 기압이 작아지니까 얘가 팽창하게 돼, 부피가. 팽창하게 되니까 주변에 열을 뺏겨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그렇죠. 물방울이 만들어져서 결국 뭘 만들어요? 네, 구름을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열 팽창 그래요. 단열 팽창. 아시겠죠? 네,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기가 먼저 상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어떻게 돼? 네, 내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거죠. 알겠죠?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그래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1번. 구름을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저군형 구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수직 구름이라고 그러고요. 층운형은 수평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은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돼요.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이렇게 구름을 쳐다보면 어때? 햇빛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 검게 보이죠. 그래서 먹구름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구름 색깔은 원래 흰색이에요. 근데 태양빛을 워낙에 두꺼우니까 태양빛을 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얘 같은 경우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를 내려요. 엄청나게 소나기를 내립니다. 넓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지역에. 자, 근데 층운형 구름은 이렇게 옆으로 퍼진 구름이에요. 이렇게 얇은데 옆으로 퍼졌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려요. 보슬보슬. 네, 보슬보슬 내려. 넓은 지역에 내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뭐예요? 보슬비예요. 넓은 지역. 자, 그래서 이거를 층운형 구름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모양을 보고 나눈 거죠. 1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2번. 구름은 모양에 따라 저군형 구름, 층운형 구름으로 분류한다. 구름의 모양이 서로 다른 까닭은 뭐냐? 왜 다를까요? 왜 어떤 거는 수직 구름이 되고 어떤 건 수평 구름이 될까? 바로 자, 공기가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올라가 봐요. 빠른 속도로 확 상승하게 되면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상승 속도가 굉장히 느려. 천천히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얘가 이동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널찍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승 속도, 여기에 따라서 구름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이 가압장치로, 간이 가압장치. 가압장치라는 게 뭐냐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한다. 자, 가압장치로 막은 플라스틱 병에서 압축 펌프로 플라스틱 병 내부 공기를 압축시킨 후 꽉 누른 거죠. 그러니까 압축 펌프로 그냥 꽉 누른 거야, 내부 공기를. 그 뚜껑을 갑자기 열었을 때 실험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거든요. 설명한 거 뭐냐. 자, 보세요. 간이 가압장치로 꽉 누른 거예요. 압축 펌프를 이용해서 꽉 눌렀어. 그럼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이 병 안에, 이 안에 물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겠죠. 수증기가 막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뚜껑을 콱 열었어요. 그러니까 가압장치를 팍 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요? 네, 응결이 일어나게 돼요. 응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저 물방울을 만들죠. 그죠? 물방울을 만들면서, 아까 우리가 뭘 봤죠? 단열 팽창이라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열을 차단한 다음에 차단해서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압축, 이렇게 공기가 압축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여기서 팍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얘가 팍 팽창이 된다. 갑자기
막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온도가 하강하면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병안이 뿌옇게, 그러니까 벽에 막 붙는 거죠. 물방울들이.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온도는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게 구름을 만드는 장치예요. 사실은. 알겠어? 강제로 압축시켰다가 뚜껑을 확 열면 갑자기 부피가 확 증가하게 되니까 그 안에 온도가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온도는 하강하게 되고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14번. 공기 중에 먼지나 티끌이 많으면 구름이 잘 생긴다고 한다. 그 까닭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먼지나 티끌이 많으면 왜 구름이 잘 만들어지냐면 어떤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물방울들이 막 떠 있어. 하늘에. 근데 얘네들이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잘 이렇게 뭉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물방울들이 여기 막 이렇게 막 묻겠죠. 이렇게. 막 묻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막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를 뭐라 그래? 응결핵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5번.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나 중위도, 고위도 지방, 고위도라는 건 이제 극지방을 말하는 거죠. 추운데, 또는 남극, 북극. 눈이 생성되는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네, 빙정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합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빙정설은 말 그대로 빙정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막 물방울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져가지고 무거우니까 이제 떨어지는데,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 이게 녹지 않고 그냥 떨어지니까 눈이 되는 거고, 중위도 지역처럼 이런 곳은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떴다가 떨어질 때 녹아서 뭐가 돼? 비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빙정설 그래요. 그래서 찬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래? 빙정 그래요. 빙정이. 자, 병합설은 그냥 물방울들이 서로 지들끼리 막 이렇게 뭉치는 거야,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병합설이에요. 그래서 병합설은 주로 더운 지방 있죠? 네, 적도라든지 저위도 지방, 거기서 떨어지는 비는 전부 병합설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15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구름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를 우리가 빙정 그랬죠? 여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 독이는 현수가 대기중의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옳은 걸 찾아라. 기억. 응결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걸 응결이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액화 그러기도 해요. 맞습니다. 니은.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이다. 자,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아, 이게. 그죠? 니은은.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뭐죠? 공기 1kg 속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는. 그냥 현재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현재 그냥 수증기량이지. 포화 수증기량이 아니라 최대로 포함할 수 있어요. 알겠어? 포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 그래요. 디귿. 증발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를 증발이라고 한다. 그렇죠? 또는 기화 그러기도 해요. 맞습니다. 리얼. 포화 상태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 딜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킬 때 포화되지 않은 상태죠. 불포화라는 것은 아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수증기가. 공기를 냉각시킬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 아까 얘기했어요. 뭐죠? 네, 이슬점.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현재 내 방의 온도가 여기야. 근데 지금 내 방의 수증기량은 요만큼이 있어. 아직 포화가 아니야. 그럼 내 방에서 내 방의 수증기에 대한 이슬점이 어디냐? 그러면 저렇게 쭉 냉각시켜봐요. 쭉 내려가봐요. 쭉 내려가서 만나는 거 있죠. 요 온도, 여기를 우리가 이슬점 그래요. 요거보다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돼? 그렇죠. 요만큼 어떻게 돼? 네, 응결이 되겠죠. 그죠? 수증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18번. 10도씨의 공기 10kg 속에 53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현재. 그러면 얘가 10kg일 때 53g이니까 얘를 1kg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네, 5.3g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그렇다면 이 공기의 습도는 얼마냐? 단 10도씨에서 포화 숨기량이 10.6이다 그랬거든요. 이 포화 숨기량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 1kg당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그게 10.6이래요. 그럼 아까 우리 상대수도 어떻게 구했죠?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의 수증기량. 똑같이 공기 1kg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6하고 5.3 해주면 딱 얼마야? 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 5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9번. A, B, C, D, E 공기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대요. 1번. E는 네, 포화 상태다. 맞죠? 네, 맞습니다. E 봐봐. 포화 상태잖아요. 이 그래프에 물려있으면 포화 상태예요. 2번. 상대수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A다 그랬는데 누구죠? 그렇죠. 상대수도라는 게 뭐죠? A 같은 경우는 상대수도가 얼마예요? 이거분의 이거. B는 이거분의 이거. C는 이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A가 제일 높은 거예요. 상대수도가. D 같은 경우는 이거분의 이거. 그죠? E 같은 경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야. 얘는 1이에요. 100%예요, E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3번. A 공기의 이슬점이 가장 높다. 자, 얘 A는 이슬점이 어디예요? 쭉 따라가 보면 여기 만나는 점, 여기 T3가 되는 거죠. 그죠? B는 쭉 따라가니까 뭐야? T2가 되는 거고. C는 쭉 따라가면 뭐야? T1이 되는 거죠. 이슬점이. D는 아까 요 B하고 어때요? 이슬점이 같아요. 쭉 내려가면 뭐야? T2죠. 그죠? 그 다음 E는 그냥 요 T2가 이슬점이에요. 포화 수증기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이슬점이 높은 것은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거.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많을 때가 이슬점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맞고요. B, D, E의 이슬점 모두 같다. 그렇죠. 수증기량이 모두 같잖아요. B, D, E는. 잘 안 보이나? 다시. B, D, E. 수증기량이 같잖아요. 이슬점이 모두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T2. 이거 같죠? 맞습니다. D 공기의 상대수도는 뭐죠? 요거분의 요거예요. B 공기의 상대수도가 높다. B 공기의 상대수도는 이거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D가 높죠. 그죠? 네, 요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뭐 그래프도 표도 나와 있어요. 자, A, E 공기 중 상대수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어디냐? 상대수도가 가장 낮은 거.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돼요. 제일 작으면서 포화 수증기량은 높은 거 찾으면 되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상대수도가 얼마예요? 네, A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그죠? 여기니까.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 다음에 B는 역시 100%. 그 다음에 C도 100%네. 그죠? 여기니까 C가. 그 다음에 D는 여기니까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수도가 됐고, 그 다음에 E는 이거분의 요거니까 D가 뭐야? 그죠? 제일 상대수도가 낮은 거죠. 그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아요. 이거분의 이거보다 이게 더 작잖아. 다음 21번. D 공기 1kg을 10도씨로 냉각시킬 때 응결량은 얼마가 되느냐? D 공기. 자, D 공기가 어디죠? 네, 요거죠, 요거. 자, 얘를 1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10도씨로 냉각시키면 쭉 온도를 내려서 여기까지 오겠네요, 이렇게. 그럼 응결량이 얼만큼이야? 요만큼이 응결량이죠, 요만큼이. 그럼 얼마예요, 이게? 자, 10도씨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7.6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가 같잖아, 지금. B하고 D는 수증기량이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B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도씨니까 14.7이야. 그러니까 D도 14.7만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14.7과 7.6, 그 차이만 빼면 되겠네. 14.7에서 7.6을 빼주면 얼마야? 7.1이 되겠네. 그쵸? 7.1이 뭐야? 네, 응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자, 그림은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헤어드라이로 가열할 때 찬물에 담가 식히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요만큼 담아놨죠? 여기다가 이제 헤어드라이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가열해뒀다. 뜨거워졌겠죠, 그러면? 자, 요걸 다시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 거예요. 자, 뚜껑은 막혀 있어. 그러면 얘가 드라이로 막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수증기가 어떻게 돼? 많이 생겼겠죠. 그죠? 요 안에 수증기가 막 생겼는데 얘를 다시 찬물에다가 담갔어요. 이렇게 찬물에 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 네, 응결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과정 B의 결과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증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죠? 응결이 일어나서 그래요. 응결. 그죠? 그냥 틀린 거고요. 과정 B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라면을 먹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 같은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보면 김이 올라와서 안경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응결이 일어나죠. 안경이 차가우니까 거기에 수증기가 닿자마자 액화가 되니까 응결해서 뿌얘지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현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 A에서 플라스크 안의 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플라스크 안의 수증기량은 줄어든 것이다. 아니죠. 다 증발해가지고 수증기량이 증가한 거예요. 다음 기온이 높은 A에서보다 기온이 낮은 B의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높은 거죠.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니죠?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습도가 높아졌다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죠?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남는 양이 뭐가 돼? 응결이 일어나는 거. 그걸 보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구름이 만들어졌잖아. 안에 그 응결이 일어나는 걸 본 거죠, 우리는. 다음 23번. 그래프와 표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표를 보면 이제 각 온도에서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A, F 공기는 모두 포화 상태다. 그렇죠. A, B, C, E, F만 포화 상태고 D는 뭐예요? 포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E와 D는 뭐죠? 같은 온도죠. 25도. 공기 이슬점은 같다. 아니죠. E의 이슬점은 그냥 25도고요. D의 이슬점은 어디죠? 네, 요 15도예요. 틀렸죠. 다음 3번. B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D보다 작다. B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야? 요만큼이죠, 여기. 요만큼. 그죠? 7.6. D는 얼마예요? D도? 네, 똑같잖아. 7.6. 아니죠. 같죠. 다음 4번. 25도씨에서 D 공기가 가진 수증기량은 20이다. 25도씨잖아, 여기. D 공기가 여기 있네. 얘랑 어때? B랑 같단 말이야. 그럼 B는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10.6이 되는 거죠. 알겠죠? 10.6. 틀렸고. D 공기 1kg을 10도씨로 낮추면 약 3g의 수증기가 응결한다. 자, 10도씨로 낮춰볼까요? D를 쭉 가서 이렇게 해주면 요만큼 응결되겠죠. 그죠? 여기 10도씨니까. 근데 A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7.6이에요. 여기가 7.6. 근데 여기 얼마였죠? 아까 D가? 10.6이었으니까 약 3g이 만들어지겠죠. 차이가 얼마요? 3g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24번. 표는 기온과 습도 및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기온이 높아진다. 자, 그럼 여기 말하는 습도라는 것은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그죠? 계속 쓰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란 말이야, 상대 습도는. 근데 얘는 변함이 없어, 하루 동안. 맑은 날이니까. 얘는 불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꾸 변하는 거야,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기온이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는 작아지는 거고, 기온이 내려가면 새벽이나 뭐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줄어드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이 일정하다. 기온이 안 변해. 근데 상대 습도는 높아진대요. 그러면 기온은 일정한데 기온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죠?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하다는 거야. 얘가 일정하다는 거야. 얘가 일정. 그러면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이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슬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슬점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아까 그래프 봤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야, 여기. 여기였는데 수증기량이 얘보다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이슬점이 어디예요? 여기였는데 이렇게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슬점이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높아져요. 이렇게. 수증기량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슬점도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이슬점이 높아진대요. 자,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봤잖아. 그럼 기온은 낮아지는데
수증기량.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높아져. 그 습도는 어떻게 돼?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는 낮아진다. 나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다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 좋은 문제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르고 뭐 외우고 이런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알아야죠. 다음 25번. 그래프는 맑은 날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이슬점이 거의 일정해. 그러면 뭐야? 수증기량 변함이 없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수증기량이 일정하구나. 자, A는 새벽에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난 12시에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B는 뭐야? 그 하루의 기온이고요. 그럼 A는 뭐가 돼? 반비례 관계죠? 기온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습도가 되는 거죠. 상대 습도.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맑은 날 기온의 일변화는 습도의 일변화와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프가 보니까 반비례로 나타나죠. 즉, 대기 중에 무엇은 거의 일정하지만, 자, 뭐가 일정하죠? 그렇죠.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이슬점이 일정하잖아. 그럼 수증기량도 일정한 거죠. 거의 일정하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무엇이 증가하죠? 자, 기온이 높아지면 따라서 증가하는 건 뭐야? 저 포화 수증기량이죠. 증가함으로 습도는 어떻게 돼? 아까 상대 습도 뭐라 그랬어? 포화분의 현재 수증기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다니까? 얘는 일정해. 근데 얘가 기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럼 이게 습도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습도가 낮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수증기량, 니은은 포화 수증기량, 디귿은 낮아진다. 3번이 되겠죠. 다음 26번. 그래프는 3일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일 동안이래요. 자, 3일 동안이니까 여기 3.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루야. 자, 보니까 가 그래프는 뭐고, 나 그래프는 뭐고, 다 그래프는 뭐냐.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맑은 날. 맑은 날이라는 것은 수증기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점선이 뭐죠? 점선이 변함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는 누구야? 네, 바로 이슬점이 되는 거죠.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이슬점도 일정한 거죠. 흐린 날 보니까 어때? 이슬점이 네, 올라가죠.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비 온 날은 네, 이슬점이 상당히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요 가는 뭘까? 요 그래프는 뭘까? 요거 보니까 공통적으로 네, 13시, 15시 때 제일 높잖아, 기온이.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가는 기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제일 굵은 거, 요 나는 뭐예요? 네, 바로 습도죠. 그죠? 서로 반비례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나잖아.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비 온 날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가장 많다. 비 온 날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 뭐로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슬점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슬점이 제일 높잖아요, 비 온 날. 맞고요. 이슬점은 그날 공기 중에 수증기량보다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죠.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슬점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맑은 날 하루 동안 이슬점 변화는 거의 없다. 그렇죠. 변함이 없잖아. 가는 기온, 나는 습도, 다는 이슬점을 의미한다. 맞죠? 5번,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 때 습도가 낮다. 그렇지. 기온이 높으니까 어때요? 습도 낮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7번. 자, 또 나왔죠, 뭐. 그죠? 가나다. 뭘까? 이제 알잖아. 나가 누구예요? 네, 기온부터 찾는 거야, 일단. 온도가 언제가 제일 높은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비례 그래프를 찾으면 되니까 얘가 뭐야? 습도가 되는 거고요. 다가, 네, 이슬점이 되겠네. 이슬점이 변화가 좀 있죠? 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슬점 변함이 없다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감소했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슬점이 높다라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고, 이슬점이 작다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 작다라는 걸 의미한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하루 중 새벽에 습도가 가장 높았다. 보니까 여기 습도잖아요, 가가. 제일 높았네, 새벽에 여기. 새벽 6시. 그죠? 맞고요. 오후 늦게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오후 늦게니까 뭐 이 정도 되겠네. 여기 보면 뭐 비가 내리면 어떻게 습도가 이슬점이 어떻게 되죠? 확 올라가겠죠. 이렇게 확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뭐야? 일정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렸어요. 네. 그 다음, 가는 습도, 나는 기온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맞죠?
하루 동안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는 이슬점으로 공기 중 수증기량에 비례한다. 그렇죠? 공기 중 수증기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많아지면 이슬점도 높아지고 수증기가 작으면 이슬점도 내려가는 거예요. 28번. 층은형 구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라. 층은형 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진 이런 구름을 말해요. 이런 구름에서는 뭐가 내린다? 네, 이슬비가 내린다. 어디에? 네, 넓은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이가 천천히 지나가니까 계속 네, 이슬비가 내리는 거죠. 하루 종일. 자, 1번. 위로 솟는 모양이다. 그건 저군형 구름이에요. 구름이 모양이 수직으로 발달한다. 저군형 구름이에요. 3번. 공기의 상승운동이 강할 때. 이것도 저군형 구름이에요. 상승운동이 약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층은형은. 주로 소나기성 비를 내린다. 이것도 저군형 구름이고. 그러니까 1, 2, 3, 4번은 전부 다 뭐야? 수직 구름인 저군형 구름이에요. 공기 상승운동이 약할 때 만들어진다. 그렇죠. 바로 층은형 구름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구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저기압 중심에 공기가 모여들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상승기로 일어나니까 저기압 중심에서. 다음 2번. 공기의 상승운동이 강할 때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렇죠. 공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수직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3번. 저군형 구름에서는 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아니죠. 뭐예요? 네, 이슬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작은 빙정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5번. 구름은 모양에 따라 저군형 구름과 층은형 구름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30번. 오른쪽 그림은 구름 발생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구름 발생 장치 안에 향연기를 넣고 공기 펌프로 실험 장치한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밸브를 갑자기 열었을 때. 아까랑 똑같은 실험이네. 실험 장치한 공기의 상태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압축시켰다 갑자기 확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단열 팽창.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기온 하강.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네, 수증기 응결. 그렇죠. 응결 일어나고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향은 왜 났을까? 이거 향연기. 이 연기가 바로 뭐야? 아까 우리 그 먼지나 티끌의 주변에 막 물방울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모여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얘가 응결핵이 되는 거죠. 응결핵이 되려고 연기를 넣어준 거예요. 연기 입자가 응결핵이 돼요. 자, 그러면 옳게 설명해라. 그러니까 부피 변화. 네, 팽창하죠. 네, 단열 팽창. 온도 하강. 플라스틱 안의 변화 뿌옇게 흐려진다. 그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구름으로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강수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라. 2개 고르래요. 강수현상. 비가 내리는 거. 자, 1번. 구름이 형성되면 항상 강수현상이 나타난다. 아니죠. 구름이 얇거나 아주 좁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뭐야? 네,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요. 우리 맑은 날 하늘에 보면 구름 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비 안 내려요. 그 다음 2번. 물방울이 성장한 후 떨어지다가 얼어붙으면 눈이 된다. 자, 이거는 뭐죠? 병합설이에요. 물방울이 성장한다. 물방울들이 막 서로 병합을 해. 이렇게 병합을 해서 무거워지면 이제 떨어지는데, 네, 이게 비가 되는 거죠. 이거 병합설 그러죠. 근데 눈이 안 생겨, 이거는. 왜냐하면 적도라든지 또는 저위도 지방에서 이런 병합설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려면 빙정이 있어야 돼, 빙정. 그죠?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이나 중위도 지방. 거기에서는 눈이 내리잖아. 빙정설이죠, 그거는. 2번 틀렸고요. 3번.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커지면 눈이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빙정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음알갱이, 이게 빙정이에요. 이게 어디라고? 고위도, 중위도. 네, 여기서는 빙정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충은형 구름 속에는 얼음알갱이가 성장하여 우박이 된다. 충은형 구름은 넓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밑에 있는 구름이나 위에 있는 구름이나 기온 차이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 물방울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저근형 구름 있죠. 수직형 구름. 이 수직형 구름은 요 밑에하고 위에하고 기온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얼음 알갱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뭐 물방울로 돼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5번. 열대지방에서는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이 충돌해서 커져서 비가 내린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병합설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생성되는 기상현상은 그랬어요. 구름 속에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운동하는 물방울끼리 서로 충돌하여 커지다가 작은 물방울보다 빨리 떨어지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여 점점 커지게 된다.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비죠, 비. 저근형 구름에서도
적도지방이나 이쪽은 이 위에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내려오다 보면 빙정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서 지들끼리 막 병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야? 비죠. 다음 33번. 포화 상태에서 물 분자의 이동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포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변이 뭐예요? 주변이 지금 수증기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물을 담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포화 상태래요. 수증기가. 포화 상태면 이 물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포화 상태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긴 해. 증발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그만큼이 다시 어떻게 돼? 응결돼가지고 다시 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증발되는 속도와 응결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물의 양이 줄지 않아요. 이게 포화 상태라면. 알겠죠? 그래서 바로 1번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증발하는 거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응결하는 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러니까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공기 A, B, C, D, E, F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를 이렇게 짝지어라.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 자, 이슬점이 높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그쵸.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거 찾으면 돼. 현재 수증기량이 누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F잖아. 그죠? 여기가 좀 수증기량이 제일 많네. 그러니까 얘는 F는 이슬점이 얼마야? 어디야? 그냥 F, T3에요, T3. 얘는 T3가 되겠네. 요 온도가 이슬점이죠. E는 쭉 내려가면, 그죠? T2, 요게 이슬점이죠. 그죠? C는 쭉 내려가니까 뭐야? T1이 되겠네. D는 이슬점이 포화 상태니까 뭐야? 그냥 T2예요, 얘는. T2가 이슬점. B는 그렇죠, T1이 되겠죠. A는 역시 T1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F가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고요.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 상대습도가 낮으려면은 포화 수증기량분의 수증기량. 이게 제일 작아야 돼. 이거분의 이거. 그죠? 어디야? C가 되겠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35번. 공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사람 누구냐? E가 누구죠? E가 여기에요. 여기. 아직 포화 상태 아니죠? 불포화 상태죠? 이슬점은 T2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잘 봐두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음경. 포화 상태인 공기다. 아니죠. 불포화 상태예요. 아까 봤죠? 봐봐. 여기 E가 여기잖아요. 불포화잖아. 그 다음에 2번. 2연. 상대습도는 T3분의 T2 곱하기 100이다. 자,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뭐죠?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지?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이 F, 여기 얼마죠? M3 분의 M2 곱하기 100. 이게 상대습도예요. 2에. M3분의 M2 곱하기 100. 근데 여기 뭐 온도 나타냈어. 이런. 자, 3번 주의. 온도를 T1으로 낮추면 M2-M1만큼의 물방울이 연결된다. 온도를 T1으로 낮춘대요. 자, E를 T1이면 여기잖아. 쭉 낮춰. 그럼 요만큼 연결되는 거야, 요만큼이. 그죠? 얼마큼 연결돼? 예, 여기가 M2잖아. 여기가 M1이고. 그러니까 M2-M1.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가 옳은 얘기를 했네. 다음 4번 성은. C 공기와 이슬점이 같다. C 공기가 누가? C는 여기네. 얘는 이슬점이 T1이라니까? E는 이슬점이 뭐야? T2고. 틀리죠? 현우. A, F 중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다. A에서 F 중 실제 수증기량이 E가 제일 많대요. 실제 수증기량 F가 제일 많다니까. 틀렸죠? 자, 36번. 구름 안개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름 안개 B. 1번. 저위도 지방에서는 B는 작은 물방울들이 충돌하면서 커져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병합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얘는. 2번. 안개는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발생하기 쉽다. 그렇죠. 안개라는 게 뭐죠? 네, 땅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원래 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물방울들이. 수증기가 아니에요. 물방울도 응결된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바람이 없어야 돼, 일단.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바람이 없고, 맑은 날. 맑은 날 되니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요 전날에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수증기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돼? 식잖아. 땅이 어떻게 돼?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니까 이 주변에 떠있던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 물방울로 이렇게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교차가 크니까 어떻게 돼? 새벽에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인공가물한 구름 알갱이가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응결액을 구름에 뿌려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그렇죠. 구름 알갱이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 이렇게. 근데 구름이 너무 얇아서 비가 안 와. 그럴 때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서 여기다 응결액을 막 뿌려줘, 이렇게. 그럼 작은 알갱이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작은 알갱이에 이제 수증기들이, 물방울들이 막 달라붙겠죠. 달라붙어가지고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공강우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응결액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공강우라 그래요. 다음, 구름은 모양과 높이에 따라 분류한다. 모양, 이렇게 수평구름을 승운형, 수직구름을 저군형, 그 다음에 또 높이에 따라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막 하늘 높이 떠 있는 양털구름 같은 거,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많이 있죠. 높이에 따라 분류합니다. 5번, 구름은 공기 상승, 단열 압축, 아니죠.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의 응결. 요거 때문에 틀렸네. 단열 압축이 아니라 단열 팽창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구름과 강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도 좀 나오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푼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반복 학습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